태국에 지진이 일어나고 한 건물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붕괴되는 건물에는 충격적인 사건과 음모들이 숨어 있었고, 건물을 지은 나라와 기업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수잔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각국의 외교와 경제관계에 관심이 많아져 아시아 지역 연구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어요.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중국, 한국, 일본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 배우고 싶었죠. 평소와 같이 수업을 들으러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앤더슨 교수님은 항상 최신 국제 뉴스로 수업을 시작하시는데 오늘은 조금 심각한 표정이셨어요. 교수님이 프로젝터를 켜자 스크린에는 무너진 고층 건물 잔해와 구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번 태국 방콕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교수님은 천천히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지난 3월 28일,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고, 그 여파가 태국까지 미쳤습니다. 방콕의 짜뚜짝 지역에 위치한 33층 높이의 건설 중이던 고층 빌딩이 지진으로 인해 완전히 붕괴되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아 노트북을 열고 관련 뉴스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고였어요. 이 사고로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3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78명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태국 내에서 지어진 다른 고층 건물들은 큰 손상 없이 잘 견뎠는데 유독 이 건물만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에 강의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의아했죠. 같은 지진에 왜 한 건물만 무너졌을까요? 이 건물은 2020년에 착공하여 2024년 3월에 상층부 공사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다시 넘기셨어요. 시공을 맡은 회사는 중국 철도공정총공사 CREC 산하의 중철 19그룹 CREC 넘버 10 엔지니어링 그룹과 태국의 이탈리아, 타이 개발 ITD였고요. 특히 이 건물은 태국 국가감사원의 사무실로 사용될 예정이었죠. 저는 급하게 노트를 정리하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국가감사원이라 부패 방지와 관련된 기관인데 하필 그 건물이 무너졌다니. 옆자리에 앉은 제 친구 제시카가 작게 속삭였어요. 꽤 의심스러운데? 음모론 같지만 왠지 우연으로만 보기는 어려워. 교수님은 이어서 더 충격적인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태국 산업부의 조사 결과 붕괴된 건물에 사용된 철근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이 철근은 태국 내 중국 자본 기업에서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저도 숨을 죽이고 교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죠. 더 충격적인 것은 사고 직후 태국 경찰이 건설 현장에서 서류를 무단으로 반출하려던 중국 국적자 4명을 체포했다는 사실입니다. 태국 경찰은 최근 방콕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현장에서 서류를 무단으로 반출하려던 중국 국적자 4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건설을 담당한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철도공정총공사 CREC 산하의 중국 중철 19그룹 CREC 넘버 10 엔지니어링 그룹의 직원들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재난 예방 및 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이들에게 한 달의 집행유예와 3,000바트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맙소사. 저도 모르게 작은 탄식이 나왔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부실 공사와 증거인멸 시도까지 있었던 사건인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계속되었어요.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건물은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사용된 자재의 품질도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건물의 코어 부분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강도가 설계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건물을, 그것도 정부 기관이 들어갈 건물을 이렇게 부실하게 지을 수 있을까?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넘기셨어요. 이번에는 건물 공사 현장의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태국 내 시민단체들은 이미 2023년부터 이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를 지적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와 건설회사 측은 이런 우려를 무시했죠.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이런 부실 공사가 적발되면 보통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국가마다 다르지만 이런 대형 사고의 경우 건설사 책임자들은 과실치사상, 안전규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다국적 기업이 개입된 경우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이 매우 복잡해진다는 점이죠. 교수님은 논란이 되고 있는 패통탄 친나와 총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패통탄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해왔습니다. 그는 중국을 자주 언급하며 중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유대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쳐왔죠. 작년 11월에는 태국의 미래는 중국과 함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발언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했어요. 태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국제관계학 수업에서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패통탄 총리의 친중 노선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2024년부터 태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에게 주던 여러 프로젝트를 중국 기업들에게 넘기기 시작했죠. 특히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요. 교수님은 통계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태국 내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계약 현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중국 기업들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 한눈에 보였어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경제적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과 안전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패통탄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했던 것이죠. 저는 궁금해서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이런 결정에 태국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교수님은 새로운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태국 방콕의 거리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태국을 원한다. 부실 공사를 중단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붕괴 사고 이후 태국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의 친중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SNS에서는 한국 시절이 더 좋았다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죠. 교수님은 태국 방콕 포스트 신문의 일면을 보여주셨어요. 제목은 국민들, 한국 기업과의 협력 시절을 그리워하다였습니다. 많은 태국 국민들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던 시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건물도 제대로 지어졌고 기술 이전도 활발했으며 일자리 창출 효과도 컸으니까요. 교수님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지은 랜드마크 건물들의 사진을 더 보여주셨어요. 한국 건설사들이 태국에 지은 이 건물들은 모두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에도 끄떡없이 견뎌냈습니다. 2011년 태국 대홍수 당시에도 한국 기업들이 건설한 건물들은 최소한의 피해만 입었죠. 이는 한국 건설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건물 하나가 무너진 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정치적 결정의 결과일 수도 있겠구나. 앞쪽에 앉아있던 학생 린이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중국의 투자가 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 않나요? 중국이 제공하는 투자 규모는 한국보다 훨씬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중국의 투자 규모는 한국보다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투자 규모가 아니라 투자의 질과 그 투자가 현지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이죠.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투자의 질, 한국 대 중국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기술 이전, 현지 인력 교육, 현지 산업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일부 투자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고
자국 노동력과 자재를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차이가 장기적으로 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또 다른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태국 건설 노동자들의 인터뷰였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일할 때는 안전 교육을 철저히 받았어요. 매일 아침 안전 점검을 하고 정기적으로 안전 훈련도 했죠. 하지만 이 중국 회사에서는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빨리 공사를 끝내는 것만 중요했죠. 강의실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이 노동자의 증언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태국의 유명한 경제평론가인 뿌라윗 박사의 분석을 인용하셨어요. 패통탄 정부의 친중 정책은 단기적인 투자 유치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태국의 기술 자립과 산업 경쟁력 향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 건물 붕괴 사고는 낮은 품질과 안전 기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경종이라고 할 수 있죠. 뿌라윗 박사의 분석이 끝나자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어요. 교실 안은 무거운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다음 교수님은 다시 프로젝터 리모컨을 들고 화면을 전환하셨어요. 이제 다시 이번 건물 붕괴 사건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나타났어요. 완전히 무너진 33층 고층 건물의 잔해와 그 사이로 구조대원들이 사람을 찾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교실 안다른 학생들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이 영상은 붕괴 사고 발생 12시간 후의 모습입니다. 중국의 건설 품질 문제가 다시 한번 드러난 사례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저렴한 인건비와 낮은 원가를 강조하며 해외 프로젝트를 따내지만 이런 식으로 부실 공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한국 기업들은 높은 품질 기준을 유지하고 있죠. 교수님은 다른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중국 건설 프로젝트의 사고 사례들이 보였습니다. 2021년 앙골라에서는 중국 기업이 건설한 다리가 개통 한 달 만에 붕괴되었고 2022년 케냐에서는 중국이 지은 고가도로에 균열이 발생해 6개월 동안 보수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2023년에는 파키스탄에서 중국이 건설한 댐에서 발생해 인근 마을이 침수되는 사고가 있었죠. 저는 이런 사례들이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어요. 국제 뉴스에서도 크게 다뤄지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수님이 질문하셨어요. 교실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기준과 품질 관리를 소홀히 하기 때문 아닐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많은 중국 건설 프로젝트는 빠르고 저렴하게라는 모토로 진행됩니다.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명피해와 추가 비용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죠. 교수님은 이어서 중국 건설 회사의 내부 문서로 보이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영어와 중국어가 혼합된 문서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폭로된 중국 건설 회사의 내부 지침입니다. 해외 프로젝트에서 현지 안전 기준보다는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물론 중국의 모든 기업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문제적입니다. 저는 그 문서를 보며 불편함을 느꼈어요. 인명보다 비용을 우선시한다는 생각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붕괴된 건물의 구조 설계도를 보여주셨어요. 태국 엔지니어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이 건물은 처음 설계에서 중요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된 콘크리트 양이 30%가량 줄어들었고 철근의 두께도 기준보다 얇은 것을 사용했죠. 이런 변경은 모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 영상도 이어서 나왔어요. 한 구조공학자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의 코어 부분이 내진 설계 기준에 크게 미달했습니다. 7.7 규모의 지진은 분명 강한 지진이지만 제대로 지어진 건물이라면 완전히 붕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주변의 다른 건물들이 견뎌낸 것을 보면 더욱 그렇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태국 시민들이 추모 집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는 단순한 건물 붕괴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실한 건설 관행, 안전 기준 무시,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정치적 결정의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인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그 순간 교실 전체가 와하는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가 황금빛 석양을 받아 장엄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부르즈 칼리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높이 828m, 163층의 이 놀라운 건축물의 주요 시공사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교실은 조용했어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삼성물산입니다. 한국의 삼성물산이 이 건물의 23층부터 최상층까지 시공을 맡았습니다. 특히 가장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인 스파이어 첨탑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삼성이 스마트폰과 TV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세계 최고층 건물도 지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건설 기업들은 세계 곳곳에서 가장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셨어요.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타워가 보였습니다.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타워, 높이 452m의 쌍둥이 빌딩입니다. 1998년 완공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죠. 이 건물의 시공사는 삼성물산이었습니다. 특히 두 타워를 연결하는 스카이브리지는 엄청난 기술적 도전이었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다양한 건물들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타이베이 101,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센즈, 홍콩 ICC 타워 등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의 특별한 점은 단순히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도전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현대건설은 2010년 카타르에서 진행된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섬 프로젝트인 펄 카타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삼성물산은 2018년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 중 하나인 터키 차나칼레 교량 공사를 맡았죠. 교수님은 특히 한국 건설 기술의 안전성을 강조하셨어요. 한국 건설사들이 시공한 고층 건물들은 지진, 태풍 등 극단적인 자연재해에도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2016년 강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만의 타이베이 101 삼성물산 시공은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재진 시스템 덕분에 완벽하게 견뎌냈습니다. 교수님은 비교 차트를 보여주셨어요. 글로벌 건설기업 안전사고 비율이라는 제목의 그래프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국제건설안전협회 ICSA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한국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발생률은 글로벌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일부 중국 기업들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사고율을 보이고 있죠. 뒤쪽에서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한국보다 중국 기업을 선택하는 건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차이죠. 중국 기업들은 종종 한국이나 일본, 유럽 기업들보다 30% 낮은 가격을 제시합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바꾸셨어요. 다양한 국제 건설상과 인증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은 최근 10년간 세계 건설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국제 건축 어워드에서 총 17개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와 지속가능한 건설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한국 건설 기업들의 세계적 명성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붐 시기부터 한국 기업들은 세계 곳곳에서 경험을 쌓아왔죠. 현대건설은 1976년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맡았고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였던 이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중동의 신화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한국 건설 기업과 중국 기업의 접근 방식 차이를 요약해 주셨어요. 한국 기업들은 높은 품질과 안전 기준, 현지 인력 교육, 지속 가능한 건설을 중시합니다. 물론 그만큼 비용이 더 들 수 있죠. 반면 일부 중국 기업들은 비용 절감과 빠른 완공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콕 건물 붕괴 사건은 이런 접근 방식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는 제목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방콕 건물 붕괴 사건의 배경, 한국과 태국의 역사적 관계, 패통탄 총리의 친중 정책, 그리고 한국과 중국 건설 기업들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앞으로도 중국과 협력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교실 안에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어요. 몇몇 학생들은 이미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앞쪽에 앉은 제니퍼를 지목하셨어요. 저는 태국이 다시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신뢰가 더 중요하니까요. 이번 사건을 통해 볼 때 낮은 비용으로 빠르게 완공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품질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이 결국 더 경제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태국 국민들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최근 뉴스를 볼 때 시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다시 화면을 전환하셨어요. 방콕 거리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수천 명의 태국 시민들이 패통탄 총리 사퇴하라, 중국 돈에 국민의 생명을 팔지 말아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건물 붕괴 사고 이후 태국 전역에서 패통탄 친나와 총리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총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며 안전 규제를 완화했다고 비난하고 있죠. 화면은 태국 신문의 헤드라인들을 보여주었어요. 국민의 분노, 패통탄 정부의 부실 행정이 목숨을 앗아갔다. 친중 정책의 대가 무너진 건물, 무너진 신뢰와 같은 제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건설 사고가 아니라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태국 야당은 이 사건을 패통탄 정부의 부패와 무능함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또 다른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과거 한국 기업들이 지은 건물들 앞에서 태국 시민들이 꽃을 놓고 감사의 메시지를 남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많은 태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지은 건물들을 찾아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한국과 함께 다시 세우자라는 해시태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의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 교수님은 결론을 내리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례는 단순한 건물 붕괴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간 협력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죠. 또한 정치적 결정이 실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정책 결정자, 비즈니스 리더, 그리고 시민으로서 이런 결정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단기적인 이익과 장기적인 가치, 경제적 비용과 인간의 생명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디 이 사례를 기억하고 미래의 결정을 내릴 때 신중히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종이 울리고 수업이 끝났지만 많은 학생들이 자리에 남아 토론을 계속했어요. 캠퍼스로 걸어 나오면서 저는 오늘 강의가 단순한 수업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고 느꼈어요.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국가 간 선택과 협력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과 안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어떤 위치에 있든 저 역시 이런 가치들을 기억하며 결정을 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중국 시공사에서 지은 건물이 무너진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건물 붕괴의 속에는 이러한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한국의 건물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인들이 현재 충격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천공항에서 물건을 훔치고 달아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신원 정보도 없어서 잡기도 힘든 상황이죠. 그리고 그들이 훔친 물건은 어마어마한 고가의 거래가 되고 범죄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태국인들은 한국인들을 상대로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 대학교에서 범죄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수잔입니다. 3학년이 되면서 제가 가장 기대했던 국제범죄학개론 수업을 듣게 되었죠. 오늘은 그 수업의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강의실에 도착했어요. 앞자리에 앉아 수업을 듣고 싶었거든요. 강의실은 이미 학생들로 북적였는데 아마도 저처럼 이 수업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학기 국제범죄학개론을 맡게 된 마이클 브라운 교수입니다. 첫 수업이라 그런지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어요. 그리고 곧바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셨죠. 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소지하고 있는 물건 중에서 잃어버리면 가장 위험할 것 같은 게 무엇일까요?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옆자리에 제임스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이요. 요즘은 모든 개인정보가 폰에 들어있잖아요. 은행 앱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좋은 대답입니다. 또 다른 의견은요? 이번에는 뒷자리에 에밀리가 대답했어요. 저는 노트북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과제와 자료들이 들어있거든요. 게다가 요즘은 노트북으로 온라인 뱅킹도 하고 쇼핑도 하잖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가셨어요. 네, 다들 좋은 의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바로 보안 잠금 장치가 있다는 거죠. 요즘은 지문인식, 안면인식까지 있어서 타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실제로 도난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의 대부분은 초기화 과정을 거쳐 재판매됩니다. 이것이 바로 절도범들이 선호하는 방식이에요. 개인정보를 빼내려고 고군분투하는 것보다 깨끗하게 초기화해서 중고시장에 내놓는 게 더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거든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PPT 화면을 넘기셨어요. 그곳에는 FBI의 최신 통계 자료가 띄워져 있었죠.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도난된 전자기기의 운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80%는 초기화 후 중고시장에서 재판매되었고 12%는 부품으로 분해되어 판매되었습니다.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진 경우는 고작 5%에 불과했어요. 왜 그럴까요? 잠시 강의실이 조용해지자 교수님은 계속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현대의 전자기기들은 다중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아이폰만 해도 페이스 아이디, 터치 아이디, 비밀번호, 애플 아이디 잠금 등 여러 단계의 보안 장치가 있죠. 안드로이드 폰도 마찬가지고요. 노트북 역시 암호화 시스템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전자기기보다 더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언급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현금이라고 대답하는 학생도 있었고요. 카드는 어떨까요? 물론 위험해 보이죠. 하지만 요즘은 카드사에 전화 한 통이면 즉시 사용 정지가 가능합니다. 더구나 카드사들은 이상거래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어서 도난 카드가 사용되면 곧바로 알 수 있죠. 대부분의 카드사는
부정 사용에 대한 보상 체계도 잘 갖추고 있고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었다가 현금에 대해서도 설명하셨어요. 현금은 그냥 그 돈만큼의 손실로 끝납니다. 물론 큰 금액이라면 상당히 아프겠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요즘은 대부분 전자결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현금을 소지하고 다니는 경우도 드물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고민에 빠진 것 같았죠. 저도 머리를 굴려보았지만 마땅한 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동양인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첫 수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당시만 해도 저는 몰랐죠. 이 수업이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자기기의 보안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기기를 잠그거나 삭제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물건들입니다. 강의실 스크린에는 다양한 범죄 통계가 나타났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신원 도용 관련 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거였죠. 여러분, 오늘날의 범죄는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훔쳐 파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정체성을 노리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범죄의 가장 취약한 것이 무엇일지 이제 한 분이 정답을 말씀해 주실 것 같네요. 교수님의 시선이 앞줄의 그 동양인 학생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 대답은 강의실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죠. 여권입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한국 유학생 세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의실 전체에 울렸어요.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죠. 오, 세연 씨. 굉장히 날카로운 통찰이네요. 혹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세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한국에서 최근 공항이나 해외여행지에서 여권을 도난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들었어요. 특히 동남아시아에서요.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세연 씨의 대답이 왜 탁월한지 설명해 드리죠.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각종 신분증과 여권이 비교되어 있었죠. 일반 신분증은 해당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운전면허증은 미국에서만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되죠. 하지만 여권은 다릅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유일한 신분증명서예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더구나 여권에는 우리의 모든 신원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국적은 물론이고 출입국 기록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권은 그 자체로 국가가 보증하는 공신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하지만 교수님, 여권도 분실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맞아요. 재발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의 끝이 아니에요. 도난된 여권은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은 화면을 다시 전환하셨어요. 이번에는 국제범죄 통계 자료였죠. 도난된 여권은 국제범죄 조직에 의해 위조되거나 변조됩니다. 실제 여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위조 여권은 매우 정교하죠.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사용되거나 불법 체류자의 신분 세탁에 이용됩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죽이며 교수님의 설명을 들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여권 도난 사건이 단순 절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예요. 공항이나 여행지에서 특정 국가의 여권을 노리는 조직들이 있죠. 옆자리의 제임스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그럼 어떤 나라의 여권이 가장 노려질까요? 여러분은 어떤 나라의 여권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학생들은 저마다의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주로 선진국들의 이름이 나왔죠.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틀렸습니다. 실제로 국제범죄 조직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권은
그 순간 세연이 다시 한번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 여권인가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왜 한국 여권일까요?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새로운 자료를 띄우셨어요. 2024년 세계 여권 순위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여러분은 아마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여권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한국 여권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예요. 무려 193개 국가를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죠.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특히 미국 학생들의 반응이 컸죠.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 여권의 위조 방지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사용하고 레이저 음각 기술, 홀로그램, 특수 잉크 등 최첨단 보안 요소들이 적용되어 있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었다가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런데 왜 범죄자들은 이렇게 위조하기 어려운 여권을 노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 여권이 가진 신뢰도 때문이에요.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한국 여권 소지자들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에 충격적인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지난해 적발된 위조 여권의 80% 이상이 실제 여권을 기반으로 한 변조 여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여권을 변조한 사례가 가장 많았죠.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러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요. 세연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왜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최근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 중 태국에서요. 하지만 태국인들을 상대로 한 한국의 입국 심사가 점점 엄격해지면서 불법적인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교수님은 인천국제공항의 CCTV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CCTV 영상을 보시면 인천국제공항의 또 다른 취약 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차장이에요. 교수님은 다음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주차장 CCTV에는 한 가족이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후 공항 주차장에서 차에 짐을 싣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보통 한국인 가족들은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짐을 전부 차에 실어놓고 장시간 비행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화장실에 들르는 경우가 많죠. 특히 주목할 점은 잠깐이라는 생각에 차 문을 잠그지 않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화면이 전환되면서 주차장에 또 다른 장면이 나왔어요. 범죄 조직들은 이런 순간을 노립니다. 특히 국제선 도착이 집중되는 오후 시간대를 주로 노리죠. 가족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여권이나 귀중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훔쳐가는 겁니다. 교수님은 추가 CCTV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 범인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차주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접근해서 문을 열고 물건을 꺼내기까지 불과 15초도 걸리지 않아요. 특히 장시간 비행으로 지친 여행객들은 경계심이 많이 풀린 상태라 더욱 쉬운 타겟이 됩니다. 범죄자들은 한국인들의 이런 문화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한국은 치안이 좋은 나라라 잠깐 화장실 다녀오는 동안은 차 문을 잠그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공항은 달라요. 국제범죄 조직들이 노리는 주요 장소니까요. 특히 태국인들의 80%가 불법 체류자로 한국에 머물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보도 찾기 힘들어 범죄자들을 잡기도 힘든 상황이죠. 이 설명을 들으며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적인 행동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새삼 깨달은 거죠. 이건 또 하나의 실제 사례입니다. 태국 범죄 조직들은 공항 라운지나 화장실 같은 곳에서 한국인들의 여권을 노립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문화적 특성을 악용하죠.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 물건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워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실 안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도난당한 여권은 보통 두 가지 경로를 따릅니다. 하나는 위조 조직에 넘어가 정교하게 변조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예요. 한국 여권의 암시장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학생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궁금해했어요. 최대 1,000만 원, 미화로 약 7,500달러입니다. 단순한 여행 증명서가 이렇게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유는 그만큼 가치 있는 신분증이기 때문이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가방 안에 제 여권을 만져보았어요. 여태껏 그저 해외여행을 위한 필수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이네요. 범죄자들은 한국 여권을 이용해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지릅니다. 국제범죄, 불법 체류, 신분 세탁, 심지어는 테러리스트들의 이동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죠. 그래서 여권 도난은 단순한 개인의 불편함을 넘어 국가 안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았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태국에서 발생하는 한국 여권 관련 범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방콕의 수완나품 공항, 돈무앙 공항, 그리고 푸켓 공항에서 한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여권 도난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이렇게 도난당한 여권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겁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 설명하셨어요. 도난된 한국 여권의 주요 용도 중 하나가 바로 불법 취업자들의 신분 세탁입니다. 특히 한국의 유흥업소 단속 현장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위조된 한국 여권을 제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이들은 한국어를 전혀 못해도 해외에서 오래 살다 와서 한국어가 서툴다는 변명을 대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뒷자리에서 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태국 교환학생인 유타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태국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너무 편견 아닌가요? 태국 여권도 충분히 강력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한국에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수님은 차분히 대답하셨어요. 유타라 씨,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건 단순한 추측이 아닌 실제 통계 자료예요. 2024년 기준으로 한국 여권은 193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반면 태국 여권은 78개국입니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위조 여권 소지자 중 태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트 화면에 두 개의 여권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파란색 한국 여권, 다른 하나는 붉은색 태국 여권이었죠. 보시다시피 한국 여권은 최첨단 보안 요소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안 장치에도 불구하고 위조되는 이유는 그만큼 가치가 높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태국의 암시장에서 한국 여권은 여전히 최고가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타라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최근 한국이 태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했어요. 이는 불법 체류자가 증가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인 방법을 찾게 된 거죠. 특히 한국의 높은 임금과 K-팝의 영향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실제 사례들을 보여주셨어요.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위조 여권 소지자들, 불법 취업 현장에서 발견된 위조 신분증들, 모든 증거가 명확했죠. 실제 현장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경찰청의 단속 보고서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지난달 서울의 한 유흥업소 단속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이 불시 단속을 나갔을 때 태국인 불법 체류자 3명이 한국 여권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이 여권들 전부 도난 신고된 것들이었죠. 학생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면서도 준비된 것처럼 캐나다에서 오래 살다 와서 한국어가 서툴다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위조된 한국 주민등록증까지 가지고 있었죠. 교수님은 잠시 웃음을 지으셨어요. 단속에 참여했던 경찰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상황이 너무 황당했다고 해요. 태국어 억양이 뚜렷한 한국어로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라고 주장하는 모습이 어이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곧 교수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하지만 이건 결코 웃을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위조 여권 사용이 단순 불법 체류보다 훨씬 심각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일반적인 불법 체류는 강제 출국과 재입국 금지 정도의 처벌을 받지만 위조 여권 사용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죠. 최대 10년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예요. 교수님은 스크린에 법률 조항을 보여주셨어요. 특히 위조된 공문서 행사죄가 적용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구나 이런 위조 여권들이 더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은 이런 사건들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어요. 더구나 태국 현지 범죄 조직들은 한국인들의 여행 패턴까지 파악하고 있어요. 방콕의 주요 관광지나 공항에서 한국인들을 타겟으로 삼는 것도 이 때문이죠. 유타라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감정적인 반발은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 무력해진 거죠. 이런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국제범죄 조직의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도표였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태국을 중심으로 한국제범죄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최근의 사례들입니다. 범죄 조직들은 한국인들의 문화적 특성을 철저히 연구하고 이용하고 있어요. 그때 유타라가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불공평한 지적이에요. 한국인들이 부주의한 거 아닌가요? 교수님은 차분히 새로운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CCTV 영상을 보세요. 공항 라운지에서 한 한국인 여행객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동안 범인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여권을 훔쳐가는지 보이시나요? 이건 단순한 부주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전환하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OECD 국가 중 범죄율이 가장 낮은 편이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워도 된다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요.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가도 되고 식당에서 핸드백을 걸어두고 음식을 가지러 가도 됩니다. 범죄 조직들은 이런 문화적 특성을 악용합니다. 특히 인천공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법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하나씩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1. 공항 라운지에서의 여권 절도. 2. 화장실 앞에서의 가방 탈취. 3. 체크인 카운터에서의 여권 바꿔치기. 4. 보안 검색대에서의 소지품 도난. 작년 한 해 동안 인천공항에서만 150건 이상의 여권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80%가 조직적인 범죄였고 대부분 태국 범죄 조직과 연관되어 있었죠. 유타라가 다시 반박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태국 사람들을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건. 교수님은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끊으셨어요. 유타라 씨, 이건 특정 국가나 민족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국제범죄는 국경을 초월한 문제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만 태국에서 적발된 위조 한국 여권이 200건이 넘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50% 증가한 수치예요. 더구나 이건 적발된 것만 해당됩니다.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타라는 이제 완전히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붉어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죠. 우리가 이런 문제를 직시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여권 도난이 아니라 국제 범죄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도난된 여권은 인신매매, 마약 밀매, 불법 무기 거래 등 더 심각한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자 국가가 보증하는 신뢰의 상징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국제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하죠. 교수님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시더니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여러분, 부디 자신의 여권을 소중히 지키세요. 특히 공항이나 해외에서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권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정체성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갔어요. 유타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제일 먼저 나갔죠. 세연은 여전히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고요. 저는 제 가방 안에 여권을 꺼내 잠시 바라보았어요. 이전에는 그저 해외여행을 위한 필수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이네요. 이 작은 책자 하나가 얼마나 큰 가치와 위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 처음으로 깨달았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에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리의 부주의가 누군가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그날 이후로 저는 공항에서 여권을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태국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의 여권을 훔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여권 파워에 대한 놀라움과 보안성에 대해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점 때문에 태국인들의 범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끔찍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태국의 잘못된 선택이 태국 경제를 박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태국 총리가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가 밝혀지며 태국 국민들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태국 총리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릴리예요. 아시아 경제에 관심이 많아서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 과정을 연구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특별한 수업 시간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스미스 교수님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진지함이 묻어났죠. 현대 사회에서 전력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리고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가장 잘 대비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교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곧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갔어요. 미국이요. 독일입니다. 프랑스죠. 학생들의 대답이 이어졌지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모두 틀렸습니다. 정답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예상치 못한 답변에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저도 놀랐죠. 한국의 원자력 발전 기술 발전은 정말 놀라운 사례입니다. 1978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한국은 원자력 발전 기술을 국산화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외국 기술에 의존했지만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자체 기술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의 독자적인 원전 모델인 APR-1400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APR-1400의 구조도를 보여주셨어요. APR-1400은 설계 수명이 60년이고 1400메가와트급의 대용량 발전이 가능한 3세대 원자로입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강화된 국제 안전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죠.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NRC의 설계 인증도 받았어요. 이는 세계에서 한국과 미국의 원전 기술만이 받은 인증이랍니다. 2009년 UAE는 5기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발주했습니다. 경쟁자는 프랑스의 아레바, 미국 일본 연합의 GE 히타치, 그리고 한국의 한전이었어요. 놀랍게도 한국이 이 경쟁에서 승리했죠. 바라카 원전 1호기는 2023년부터 성공적으로 가동되고 있어요. 현재 한국은 이 성공을 바탕으로
세계 원전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와는 6기의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했고 체코와도 두코반이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와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죠. 특히 폴란드 프로젝트의 규모는 무려 7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의 원전이 단순한 발전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건설 기간이 짧고 건설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가동률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해요. 이것이 바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원전 기술을 선택하는 이유죠. 그런데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태국의 사례인데요. 교수님은 칠판에 태국의 전력 위기라고 쓰셨어요. 2020년대 후반, 태국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전력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2023년 기준 전력 예비율이 15%에 불과했죠. 이는 매우 위험한 수준이에요. 저는 필기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15%라는 숫자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태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행이 지연되면서 기존 화력발전소만으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때 한국이 태국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한국은 태국의 최신 원전 기술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전력망 현대화와 함께요. 이는 태국의 전력난을 해결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최적의 제안이었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한국과 태국의 원전 협력은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어요. 교수님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한전과 두산에너빌리티는 태국 정부와 수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APR 1402기 건설과 함께 태국의 노후화된 전력망을 현대화하는 종합 프로젝트였죠. 투자 규모만 약 150억 달러에 달했어요. 태국 측에서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원전 시설을 둘러보기도 했고 양국 정상이 만나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죠. 기술 이전 조건도 합의했고 부지 선정까지 마무리 단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급격히 고조된 거예요. SNS에서는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면 태국이 한국의 경제 식민지가 될 것이라는 가짜뉴스가 커졌고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죠. 저는 필기를 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너무 황당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태국 정부는 이미 중국, 러시아와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한국과의 협상은 더 좋은 조건을 얻기 위한 카드였던 거죠. 결국 태국 정부는 한국과의 모든 협상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그것도 매우 일방적인 방식으로요. 수개월간 진행된 실무 협의, 기술 검토, 현장 조사,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죠. 한국 기업들이 투자한 시간과 비용도 전혀 보상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태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원전 기술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마치 사전에 준비된 각본처럼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큰 충격을 받았죠. 국제사회에서도 태국의 이러한 행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어요. 태국이 한국을 배제한 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태국 철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전,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 주요 원전 기업들이 모두 태국에서 철수를 결정했죠. 이들 기업은 이미 상당한 규모의 인력과 자원을 태국에 투입한 상태였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관련 뉴스 기사들을 보여주셨어요. 특히 흥미로운 것은 한국 기업들의 다음 행보였습니다. 이들은 태국에서 철수한 직후 다른 국가들과 빠르게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어요. 폴란드와는 6기의 원전 건설 계약을, 체코와는 두코반이 원전 프로젝트를 성사시켰죠. 사우디아라비아와도 대규모 원전 건설 협약을 맺었고요. 옆자리의 에밀리가 작은 목소리로 태국이 정말 큰 실수를 했네요. 라고 말했어요.
당시 태국 정부는 매우 자신만만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없이도 충분히 원전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장담했죠. 하지만 현실은 매우 달랐어요.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자국 내 경기 둔화와 전력 수급 문제로 태국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기 시작했어요. 약속했던 투자금의 절반도 집행하지 못했죠. 저는 열심히 노트북에 타이핑을 하면서도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했어요. 러시아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첨단 기술 도입이 제한되었고 자금 조달도 어려워졌어요. 예정되었던 공정의 30%도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죠. 교실 안에서 놀라는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결과적으로 태국의 원전 프로젝트는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최소 5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한국과 협력했다면 이미 가동을 시작했을 원전들이 아직도 착공조차 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프로젝트 지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태국은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됐고, 이는 곧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 옆자리에 토마스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태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던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태국 정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일부 관료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합리적인 판단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갑자기 교실 뒤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교실 뒷자리에 앉아있던 태국 유학생 티나라였죠. 우리나라의 선택이 틀렸다고 하시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중국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고 한국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예요. G2잖아요. 누가 한국의 도움을 받으려 하겠어요? 티나라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자존심이 섞여 있었어요. 교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죠. 아, 티나라가 흥미로운 지점을 짚었네요. 그럼 원전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까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고 통계 자료를 띄우셨어요. 먼저 원전 가동률을 보겠습니다. 한국의 원전 가동률은 평균 92.4%로 세계 1위예요. 반면 중국은 76.8%에 머물러 있죠. 안전성 측면에서도 한국의 APR1400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을 받은 반면 중국의 원자로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티나라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더 중요한 건 건설 경험입니다.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을 예산과 공기를 모두 준수하며 성공적으로 완공했어요. 하지만 중국이 파키스탄에서 진행 중인 원전 사업은 4년째 지연되고 있죠. 비용은 당초 예산의 2배를 넘어섰고요. 티나라는 자리에서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기술 자립도를 보면 한국은 원전 설계부터 건설,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 기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아직도 핵심 부품의 4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교실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어요. 티나라는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숙였죠. 감정적인 판단이 아닌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태국의 선택이 왜 실수였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티나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책상을 노려보며 입술을 깨물 뿐이었죠.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 그녀의 감정적인 주장은 힘을 잃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최근 태국의 대홍수 사태를 보면 더욱 안타깝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지난달 태국 방콕과 주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죠. 배수시설과 전력 인프라가 모두 마비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이때 태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씁쓸해졌어요. 하지만 두 나라의 반응은
태국 정부의 기대와는 달랐어요. 중국은 자국의 경제 문제를 핑계로 지원을 미뤘고 러시아는 아예 응답조차 하지 않았죠. 결국 태국은 혼자서 이 위기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타이핑을 멈추고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반면 2011년 태국 대홍수 때를 떠올려보면 상황이 매우 달랐습니다. 당시 한국은 즉각적으로 배수 펌프와 전문 인력을 파견했고 한국전력은 침수된 변전소를 48시간 만에 복구했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자사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했고요. 잠시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티나라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죠. 수자원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만약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남아 있었다면 이번 홍수 피해는 훨씬 적었을 거라고요. 한국은 몬순 기후에서 수십 년간 전력 인프라를 운영해온 경험이 있거든요.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특히 태국처럼 연중 강수량이 많은 나라에서는 한국의 전력 시스템이 최적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한국의 원전과 전력망은 홍수나 태풍 같은 극단적 기후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중국이나 러시아의 시스템은 이런 조건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죠. 저는 옆자리의 에밀리와 눈을 마주쳤어요.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정치적 판단이 어떻게 한국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오늘 수업은 그 현실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태국이 직면한 더 심각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초 태국은 역사상 최악의 전력난을 겪게 됩니다. 특히 1월 말 방콕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는 충격적이었죠. 도시 전체가 완전히 마비되었어요. 교수님은 방콕의 정전 상황을 보여주는 위성 사진을 띄우셨어요. 한때 불야성을 이루던 도시가 완전히 어둠에 잠긴 모습이 충격적이었죠. 이 정전 사태는 단순한 불편함 이상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방콕 인근의 7개 산업단지에서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되었고 이는 곧바로 수출 위기로 이어졌어요. 태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과 전자제품 생산이 크게 차질을 빚었죠. 학생들은 숨죽여 교수님의 설명을 들었어요. 이것은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2024년 2월부터 외국 기업들의 대규모 철수가 시작됐어요. 일본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죠. 제조업체 47개사가 한 달 만에 태국을 떠났어요. 미국과 유럽 기업들도 뒤를 이었고요. 티나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톱을 깨물고 있었어요. 더 아이러니한 것은 한국 기업들의 행보였습니다. 한때 태국이 거절했던 그 기업들이 이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15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생산 단지를 설립했고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 생산을 시작했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다고 느꼈어요. 방콕의 상업 중심가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형 쇼핑몰들이 영업시간을 단축했고 호텔들은 객실 운영을 60%로 제한했어요.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40% 감소했죠. 태국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8%를 기록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 시민들의 일상을 담은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실업률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실업률은 12%를 기록했어요. 특히 청년 실업률은 23%까지 치솟았죠.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진실을 알게 됐어요.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거부한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요. SNS에서는 우리의 미래를 망친 건 정부다라는 해시태그가 확산됐고 거리에서는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방콕 시내는 연일 대규모 시위로 뒤덮였습니다. 시민들은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정책 실패를 규탄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시위대의 주장이 매우 구체적이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교수님은 시위 현장의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시민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한국과의 협력을 왜 거부했나? 우리의 미래를 돌려내라. 그 같은 문구들이 쓰여 있었죠. 시위의 규모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방콕뿐만 아니라 치앙마이, 푸켓, 파타야 등 전국 각지에서 시위가 발생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시위대의 구성이었습니다. 학생, 회사원, 자영업자, 심지어 고령층까지 모든 계층이 하나가 되어 정부를 규탄했죠. 저는 열심히 필기를 하면서도 이런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패통탄 총리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인 8%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방콕 한국 대사관 앞에서 벌어진 시위였어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한국에 다시 손을 내밀자는 구호를 외쳤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셨어요. 야당은 국회에서 패통탄 총리의 탄핵을 추진했고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과의 협력 기회를 놓친 것이 태국 경제의 결정적 실수였다고 지적했어요. 학생들은 숨죽여 교수님의 설명을 들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였습니다. 태국 정부는 뒤늦게 한국과의 협력을 재추진하려 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깊이 뿌리를 내린 상태였어요. 투자금도 이미 집행됐고 공장 건설도 한창이었죠. 태국은 미국과 일본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게 그들의 평가였죠. 결국 태국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어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지금 태국의 상황은 한국과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민들의 신뢰와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잃어버렸거든요.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이 비극적인 상황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죠. 사실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패통탄 총리의 결정 뒤에는 매우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에 따르면 패통탄 총리 가족이 소유한 기업들이 중국 정부와 수상한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총리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중국 국영기업들과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발견됐죠. 교실 안에서 작은 탄식이 들렸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동남아시아 전문가 마이클 윌슨 교수는 패통탄 총리가 국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과의 원전 협력은 투명한 입찰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중국과의 거래는 이런 과정 없이 비밀리에 진행될 수 있었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태국 경제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총리 가족 소유의 기업들이 중국 프로젝트를 통해 약 20억 달러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됐어요. 반면 태국 국민들은 전력난과 경제 위기의 고통을 겪어야 했죠.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한 지도자의 사익 추구가 어떻게 국가 전체의 미래를 망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뼈아픈 사례였으니까요.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을 정리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태국의 전력난과 경제 위기, 그리고 이로 인한 정치적 혼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교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갔어요. 태국이 한국의 원전 기술을 받아들였다면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감정적인 외교 정책이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거죠. 토마스가 먼저 의견을 제시했어요. 저는 지도자 한 명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에밀리가 덧붙였죠.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국가 정책은 감정이나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와 국익을 기반으로 결정되어야 하죠. 교수님, 태국이 다시 한국과 협력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어요.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곳 정부들과 신뢰관계도 구축했으니까요. 신뢰는 쉽게 얻을 수 있지만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런 실패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앞으로 태국은 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겠죠. 때로는 쓰라린 실패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종소리가 울리며 수업이 끝났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떠나는 동안 저는 잠시 자리에 앉아 오늘 수업을 되새겨 보았답니다. 한 국가의 운명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기술력, 신뢰, 그리고 올바른 판단.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죠. 특히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어떻게 국민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알게 됐고요. 노트북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제가 경제학자가 되어 정책을 연구하게 된다면 오늘 배운 이 교훈을 꼭 기억해야겠다고요. 때로는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멀리 보는 안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한번 잃어버린 기회와 신뢰는 되돌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말이에요. 밖으로 나가는 길에 티나라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결연한 표정도 보였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오늘 수업을 통해 크게 성장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을 선택하지 않은 태국 총리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선택하지 않은 행동이 결국 이렇게까지 큰 경제적 타격을 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되었고,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용한 태국의 항공사 비행기에서 누군가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승객들이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히덕거리며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맞은편에서 누군가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비행기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항공의 한국인 승무원 이연주입니다. 오늘도 방콕 인천 노선 비행을 마치고 입국장 앞에서 태국 승무원들을 기다리고 있죠. 평소라면 30분이면 충분했을 입국 심사가 요즘은 기본 2시간은 걸립니다. 연주야, 많이 기다렸지? 희주 선배가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어요. 저와 희주 선배는 작년에 태국 항공사가 한국 항공사와 코드쉐어 협정을 맺으면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두 항공사가 동일 노선을 공동 운항하게 되면서 서비스의 질을 균일하게 맞추기 위해 한국인 승무원을 채용한 거죠. 멈춰선 입국 심사대 앞에서 저는 희주 선배와 함께 또다시 긴 대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인천공항 입국장의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태국 승무원들의 표정이었죠. 괜찮아요, 선배. 어차피 이제 일상이 됐잖아요. 입국 심사대 앞에서 2시간째 기다리는 동안 태국 승무원들의 지친 한숨 소리가 공항 대리석 바닥에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수파펀 팀장님의 완벽한 메이크업도 지쳐 무너져가고 있었고, 나타와는 높은 힐을 벗어 손에 들고 있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태국 국적기 승무원입니다. 이렇게 오래 붙잡아두면 다음 비행 스케줄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수파펀 팀장님의 격앙된 목소리가 텅 빈 입국장에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평소 미소를 잃지 않던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죠. 뒤에 서 있던 나타나 부팀장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지만 이미 참을 만큼 참은 듯 했어요. 저희는 매주 이 노선을 비행합니다. 모든 서류도 완벽하게 갖췄고 지난 10년간 한 번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입국 심사 직원의 차가운 답변이 돌아왔어요. 죄송합니다만 최근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면서 모든 태국 국적자에 대한 입국 심사가 강화됐습니다. 승무원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파이린이 휴대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러다가 내일 오전 비행도 못하겠어요. 또 징계받는 거 아닌가요? 나타와는 이미 지친 듯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다른 승무원들의 얼굴에도 짙은 피로감이 역력했어요. 완벽한 유니폼과 메이크업으로 시작했던 비행이 이제는 구겨진 옷매무새와 지친 표정만 남아 있었죠. 매번 이런 식이에요. 지난주에는 3시간을 붙잡혀 있었죠. 라타나 부팀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하잖아요. 입국 심사대 앞에 놓인 시계는 이미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방콕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활기찼던 태국 승무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그저 지친 여행자들처럼 보였죠. 저와 희주 선배는 한국 국적자라는 이유로 이미 심사를 마치고 통과했지만 동료들을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지켜보는 것뿐이었죠. 내일은 오전 6시 비행인데 호텔에 도착하면 3시는 될 것 같아요. 수파펀 팀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러고도 우리 보고 완벽한 서비스를 기대하는 건가요? 이런 상황은 한 달 전부터 시작됐어요. 한국 정부가 태국인 불법 체류자 증가를 이유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한 거죠. 특히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인들의 체류 기간 초과가 문제가 되면서 모든 태국 국적자들이 입국할 때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승무원들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들의 지친 한숨 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그들의 눈빛이 점점 더 차가워지는지, 왜 한국에 대한 반감이 커져가는지. 희주 언니, 우리는 그냥 가볼까요? 보통 이럴 때면 저희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연주야, 잠깐만. 희주 선배가 제 팔을 잡았어요. 수파펀 팀장님이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평소의 우아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로요. 한국 승무원들은 참 좋겠네요. 본인들 나라에서 이런 수모도 안 당하고. 그 말에는 분명한 비꼼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국 승무원들 사이에서 이런 분위기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입국 심사 정책에 대한 불만이었다가 어느새 한국인 전체 그리고 저희 한국인 승무원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번지고 있었죠. 팀장님, 저희도 이런 상황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희주 선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라타나 부팀장이 끼어들었어요. 마음이 아프다고요? 매일 2시간씩 신문 받는 기분으로 서 있는 건 우리인데 그저 마음이 아프다고요? 그날 이후로 비행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태국 승무원들은 업무 인수인계 시간에도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고 기내 식사 시간에는 아예 따로 자리를 잡았죠. 심지어 객실 업무 중에도 서로 눈빛만 차갑게 교환할 뿐이었어요. 저는 이제 입사한 지 1년이 채 안 된 신입 승무원입니다. 해외 항공사에서 일하는 게 제 오랜 꿈이었고 태국 항공사의 코드 쉐어 채용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유니폼을 입으며 한숨부터 나옵니다. 연주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런 시기가 지나가겠지. 희주 선배의 위로가 귓가에 맴돌지만 저는 알아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오늘도 방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는 또 다른 불편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겠죠. 기내에 올라서며 마주친 나타완의 차가운 시선에 저는 그저 어색한 미소로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어느 날은 또 한 번 사건이 터졌죠. 괜찮으세요, 희주 선배? 방콕 수완나품 공항 승무원 라운지의 구석진 곳에서 희주 선배의 유니폼에 묻은 커피 자국을 닦아내며 물었어요. 아메리카노의 진한 갈색이 고급 원단에 스며들어 쉽게 지워지지 않았죠. 어머,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서둘러서.
파이린이 휴지 한 장을 건네며 형식적인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 스친 희미한 미소를 놓치지 않았죠. 라운지 안의 다른 태국 승무원들도 우리를 힐끔거리며 작게 웃음을 나누고 있었고요. 다들 바빠서 그랬겠지. 희주 선배의 말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지난 2달간 이런 우연한 사고들이 너무 자주 일어났거든요. 지난주에는 기내식 카트가 실수로 선배의 발등을 찍었고 그 전에는 갤리에서 뜨거운 물을 데우다가 실수로 선배의 팔에 물을 튀게 했죠. 특히 오늘은 인천행 CI 656편 비행을 앞두고 있는데 유니폼이 커피로 얼룩져 버렸으니까요. 여분 유니폼은 가져오셨어요? 응. 다행히 하나 더 챙겨왔어. 희주 선배가 캐리어에서 여분 유니폼을 꺼내는 동안 저는 라운지 한켠에 놓인 시계를 흘깃 보았어요. 비행까지 1시간 반, 유니폼을 갈아입고 브리핑을 받으려면 시간이 빠듯했죠. 연주야, 비즈니스석 담당은 내가 할게. 브리핑룸으로 향하는 통로에서 수파펀 팀장이 갑자기 통보하듯 말했어요. 오늘 제가 비즈니스석을 맡기로 되어 있었는데 느닷없이 이코노미석으로 바뀐 거죠. 수파펀 팀장은 평소에 우아한 미소 대신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팀장님, 원래 스케줄이 한국어 통역이 필요할 것 같아서 라타나가 이코노미석에서 널 필요로 할 거야. 이유는 그럴듯했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비즈니스석은 승객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낮은 편인데 일부러 저희를 이코노미석에 힘든 업무로 배치하는 거죠. 게다가 오늘따라 이코노미석이 만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텐데요. 객실 승무원 배치표를 보면서도 수파펀 팀장의 눈빛에서 작은 승리감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여분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나온 희주 선배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네요.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오늘도 긴 하루가 될 거라는 걸요. 비행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라타나 부팀장이 객실 통로에서 저를 붙잡았어요. 한국 손님들이 많이 타셨네요. 식사 서비스는 연주 씨가 전담하면 좋겠어요. 아, 음료 서비스도요. 보통은 구역을 나눠서 하는 일인데 모든 한국 승객의 서비스를 저 혼자 맡으라는 거였어요. 승객이 150명이 넘는 상황에서요. 지금 객실 안내방송 해야 하는데 연주 씨가 해줄래요? 제가 갑자기 목이 안 좋네요. 나타완이 마이크를 건네며 말했어요. 원래는 그녀 차례였는데 이렇게 즉석에서 바꾸는 일이 다반사가 됐죠. 한숨을 삼키며 마이크를 잡았지만 그때 파이린이 다가왔어요. 아, 맞다. 내일 교대 시간이 바뀌었어요. 아침 6시요. 네. 어제 들은 건 오전 9시였는데요. 방금 변경됐어요. 미안해요. 일찍 알려드리지 못해서. 이런 갑작스러운 시간 변경 통보도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실제 교대 시간은 그대로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일부러 저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희주 언니, 이러다 저희 진짜 실수하면 어쩌죠? 비행 중간 잠깐의 휴식 시간, 갤리에서 희주 선배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해. 우리가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 그때 갤리 커튼이 열리며 수파펀 팀장이 들어왔어요. 우리를 본 척도 않은 채 다른 태국 승무원들과 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가끔 우리 쪽을 흘깃거리며 웃는 게 분명 우리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머, 연주씨. 여기서 수다만 떨고 있었네요. 23시 손님이 방금 호출하셨는데. 라타나 부팀장의 말에 저는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객실에 가보니 23시 손님은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셨죠. 또 허위 호출이었던 거예요. 비행이 끝나갈 무렵 희주 선배가 잠깐 저를 불렀어요. 연주야, 내일 회사에 보고서 좀 써야 할 것 같아. 보고서요? 응.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승객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선배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어요. 더 지켜보면 안 될까요? 지금 보고서를 올리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아요.
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입사 전에 꿈꾸던 항공사 생활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이 저희 앞에 놓여 있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란 걸, 이제 막 시작이란 걸,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비행기가 인천에 착륙하며 저는 다음 비행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태국 승무원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이 갈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방콕발 인천행 비행기에서 일은 터졌어요. 죄송합니다만 제 옆자리 승객분이 음료를 쏟으셨는데요. 아, 죄송해요. 지금 다른 업무 중이라. 한국어를 잘하시는 한국인 승무원님께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국 승무원들의 무심한 태도에 승객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특히 파이린과 나타와는 한국 승객들의 호출을 받을 때마다 영어로 대화를 시도하거나 아예 한국어를 모르는 척했죠. 연주야, 괜찮아. 벌써 3시간째 쉬지도 못하고. 희주 선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저는 간신히 미소를 지어 보였죠. 네, 괜찮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250명이 넘는 승객들 중 대부분이 한국인이었는데도 태국 승무원들은 철저히 그들을 외면했어요. 모든 한국어 통역과 서비스가 저와 희주 선배의 몫이 됐죠. 어머, 연주 씨. 아직도 일하고 있었네요. 갤리에서 잠깐 물을 마시려던 찰나 라타나의 비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이제 곧 휴식 시간인데. 뒤쪽 갤리에서는 태국 승무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몰래 휴대폰으로 춤추는 영상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더군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희주 선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승객들이 불편해하시는데. 희주 선배의 말에 수파펀 팀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아, 승객들이 불편하다고요? 그럼 우리는요? 매일 밤 입국심사대에서 범죄자처럼 취급받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하지만 그건 저희가. 당신들이 아무 일도 안 했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수파펀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 항공사와 코드 쉐어를 한 이후로 이런 일이 시작됐어요. 당신들이 들어온 이후부터요. 이상하지 않나요? 태국 승무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한국 승무원들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입국 심사가 더 까다로워졌어요. 라타나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우리 회사에 한국인들이 있으니까 더 엄격하게 검사하는 거겠죠? 혹시 당신들이 우리를 감시하는 건 아닌가요? 저와 희주 선배는 할 말을 잃었어요. 터무니없는 의심이었지만 여러 명의 태국 승무원들이 우리를 적대적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매일 밤 2시간씩 신문 받는 기분으로 서 있을 때 당신들은 편하게 통과하면서 우리를 동정하는 척했죠. 하지만 실은 당신들 때문에 우리는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오해는 이미 깊어져 있었고 우리의 해명은 더 이상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아, 맞다. 방금 두 분 잠깐 앉아있는 거 봤는데 휴식은 정해진 시간에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파이린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숨을 삼키며 다시 객실로 향했어요. 등 뒤로 들리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가슴을 무겁게 눌렀죠. 죄송한데 화장실이 어디인가요? 27시 좌석의 한국인 승객이 물었지만 태국 승무원 나타와는 영어로만 답을 하며 다른 쪽을 가리켰어요. 제가 다가가려는 순간 그 승객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혼자 화장실을 찾아 걸어갔죠. 잠시 후 그 승객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승무원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승객은 휴대폰을 꺼내며 방금 본 광경을 설명했어요. 뒤쪽 갤리에서 태국 승무원들이 모여 춤을 추고 있었다고요. 라타나가 휴대폰으로 그들의 모습을 찍고 있었고 다들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대요. 승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어요. 아까부터 보니까 한국 승무원 2분만 계속 일하시던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항공사가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했어요. 사실, 최근 한국의 입국 심사 강화 때문에 태국 승무원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보복하듯이 한국 승객들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승객은 휴대폰을 꺼내더니 자신이 찍은 영상을 보여줬어요. 태국 승무원들이 근무 시간에 춤을 추며 노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거 SNS에 올려도 될까요?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망설이는 제 모습을 보며 승객이 말했어요. 올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친절이 아니라 의도적인 무시잖아요. 게다가 국가 간 감정으로 승객들을 차별한다니. 그리고 며칠 후 그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태국 항공 승무원들의 충격적인 실태, 한국 승객 무시하는 태국 승무원들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요. 희주 선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제 어쩌지? 모르겠어요, 선배.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른 후 저의 승무원들은 갑작스런 호출을 받았습니다. 즉시 방콕 본사로 와주세요. 오늘 오후 3시 긴급 회의입니다. 운항관리부에서 온 메시지였죠. 영문도 모른 채 희주 선배와 급하게 본사로 향했어요. 부사장님이 직접 오신대요. 로비에서 만난 나타완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보였죠. 회의실에 도착하자 태국 승무원들이 한쪽에 모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수파펀 팀장의 얼굴은 평소의 당당함을 잃은 채 창백해져 있었고 나타나는 손톱을 계속 만지작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SNS에 올라온 그 영상 때문일까요? 제 귓가에 희주 선배의 작은 속삭임이 들렸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부사장이 들어왔어요.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엄격한 표정이었죠.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어요. 이 자리를 갖게 된 이유, 다들 아시죠? 방콕 본사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요. 항공사 부사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죠. 우리 항공사 역사상 이런 불명예스러운 사건은 처음입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SNS에서 확산된 영상과 댓글들이 가득했어요. 태국 항공 불매운동, 차별 항공사, 최악의 서비스 같은 해시태그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죠. 이 영상이 올라온 지 며칠 만에 우리 예약률이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한국 노선만이 아닙니다. 전체 노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부사장은 태블릿을 넘기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더 심각한 건 우리 항공사 홈페이지와 SNS에 올라오는 과거의 불만 사례들입니다. 스크린에는 그동안 쌓여온 승객들의 컴플레인이 하나둘씩 나타났어요. 한국인이라고 무시하는 태국 승무원들. 영어로만 대답하며 한국어를 모르는 척. 한국 승무원 2명에게만 모든 업무를 떠넘기는 모습. 부사장님이 우리를 바라봤어요. 이현주 승무원, 그리고 박희주 승무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희주 선배와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야기한다면 태국 승무원들의 더 큰 반발을 살 수도 있을 텐데. 말씀하시기 어려운가요? 부사장이 다시 태블릿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접수된 민원들을 하나씩 읽어드릴까요? 한국 승무원 2명에게만 모든 업무를 맡겼다. 한국어가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한국 승무원에게 이코노미석 전체를 맡겼다. 부사장님이 계속해서 민원 내용을 읽어내려갔어요. 심야 비행 중 태국 승무원들이 뒤쪽 갤리에서 크게 웃고 떠들어 잠을 잘 수 없었다. 새벽 2시인데도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음악 소리가 들려 불편했다. 취침 시간에 태국 승무원들의 웃음소리에 아이가 잠에서 깼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부사장이 태블릿을 넘기며 말을 이어갔어요. 승객 12명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어요. 한국 승무원 2명이 계속 일하는 동안 태국 승무원들은 뒤에서 히히덕거리면서 놀고 있었다는 내용이죠. 명단은 끝없이 이어졌어요.
회의실 안의 태국 승무원들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죠. 이건 다 오해입니다. 수파펀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해라고요? 그럼 이 영상도 오해인가요? 부사장이 다시 문제의 영상을 재생했어요. 근무 중에 틱톡을 찍으며 춤을 추는 것도 오해입니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처음에는 입국 심사 때문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태국 승무원들이 매일 밤 긴 시간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스트레스가 쌓였고, 그게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이야기했어요. 의도적인 업무 방해, 따돌림, 모욕적인 언행들까지. 부사장님은 한숨을 쉬시며 이야기하셨어요. 왜 진작 보고하지 않았죠? 더 큰 갈등이 될까봐 참았습니다. 이해하려 했어요. 부사장의 표정이 더욱 험악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동료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회사의 이미지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에요. 부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태국 승무원들을 바라봤어요. 수파펀 팀장, 라타나 부팀장, 그리고 관련된 승무원들. 모두 중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영상에 나온 승무원들은 즉시 정직 처분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졌어요. 태국 승무원들은 항의하려 했지만 부사장은 단호했죠.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공사입니다. 승객의 안전과 서비스가 최우선이에요. 국가 간의 감정으로 승객들을 차별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징계가 내려진 후 저는 창밖으로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연주야, 앞으로는 좀 나아질까? 희주 선배의 물음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그러길 바라요, 선배.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냈으니까요. 앞으로는 우리도 태국 승무원들도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선배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한켠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여전히 어색한 순간도 있고 때로는 작은 오해도 생기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문제가 생기면 대화로 풀어가려 해요. 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국제선 승무원이 된 것 같아요. 국적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이렇게 반한 감정 때문에 한국의 승무원들과 승객들을 상대로 보복을 한 태국 승무원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반한 감정 때문에 태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이러한 대우를 받게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